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부 봉효정입니다. 국민의 생활, 생계와 직결된 민생 법안은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분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데요. 오늘 앵커 대담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7 전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출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추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층회에서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위계적인 군 문화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판사 출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5선의 중량감 있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주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0여일 만입니다. 추미애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0여 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5선 의원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 당선 당시엔 당 대표였습니다. 판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추 의원이 법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 검찰 조직을 견제할지 주목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쯤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감찰 중단 수사 등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는 문 대통령이 계속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가 나중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제보자가 현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특별감찰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무부 특별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남용이 계속되면 특검 도입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은 검경 고위 관계자를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해 검경의 의견차가 나는 이유를 청취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외부인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설명이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공작 수사, 불법 선거 개입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필요한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찰을 겁박 중이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정의당과 평화당은 하명 수사 의혹의 구체적 거론 없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를 강조했고, 대한신당은 검찰에 대한 비난과 압박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재 위험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전기난로 과열로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텔 6층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길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방 한 칸을 모두 태운 화재 원인 역시 전기담요 과열로 추정됩니다. 벨이 안에서 울려요. 올라갔더니 이제 그 연기가 약간 스며 나오더라고. 119에 신고를 했죠. 쌀쌀한 날씨 속에 전기 난방용품 이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난방기구로 인한 불은 214건으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과 과도한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접힌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관하실 때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콘센트 구멍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장기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 난방기구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주변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가까이 둬서도 안 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자연서식지와 비슷한 생태동물원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적잖은 예산을 들였지만 과연 동물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00제곱미터 공간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꾸민 늑대 생태 사육장입니다. 하지만 늑대는 울타리 한쪽에부터 7, 8m 거리를 반복해서 오갑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뭔가 좀 얘는 좀 특혜를 받고 자유스럽구나 싶었는데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생태 사육장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곰 역시 원을 그리며 계속 돌기만 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코끼리도 같은 곳을 맴돌고 타조는 울타리 철망을 반복해서 물어뜯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입니다. 야생동물 특성상 사람을 피하는 게 정상인데 동물원은 이렇게 항상 오픈되어 있고 관람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주시가 생태동물원을 추진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생태동물원이라 이름을 붙여도 동물의 감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건설 장비를 가져와 온갖 소음을 내면서도 소리에 민감한 동물을 딴 곳에 옮기는 등의 방음 대책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지난 2013년 동물원 폐지를 선언하고 선진국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다친 동물을 돌보는 공간으로 동물원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되는지 안타깝고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생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생태와는 거리가 먼 동물원.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뉴스 유통망이 네이버 같은 포털에 잠식당하면서 지역 언론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에 맞춰 지역 언론의 활로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위기가 일상이 된 지역 언론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자치분권이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지방 분권의 수준이 높아지면 공론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의와 같은 상당한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론을 누가 형성할 것이냐? 지역 언론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도 공론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여 강한 언론이 되어야 하고 강한 언론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언론의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접근이 지역 언론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정책을 검증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론화시켜 해법을 추구하는 솔루션 저널리즘과 보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는 비슷한 것들이 그냥 복제돼서 진행되는 되게 많아서 이게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모순의 구조를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울러 쿠폰을 지급받은 주민들이 좋은 기사를 직접 후원하는 시민 배당 제도와 뉴스 유료화, 맞춤형 뉴스 제공 등도 자치분권 시대 지역 언론의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법 협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이 농어촌 대신 수도권 위주로 지역구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호남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53석인 지역구는 245석에서 250석, 47석인 비례대표는 50석에서 55석 범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북에서는 인구 감소가 뚜렷한 익산 갑정도만 통폐합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백화점터 임대료와 임대기간 산정 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백화점 위치를 결정하면 내년 상반기쯤 임대용지 감정평가에 나서 임대료와 기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원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대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두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와 일부 시설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잦은 태풍과 비로 사과와 단감 등의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져 한파가 닥칠 경우 언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과일나무를 볏짚이나 부직포 같은 보온재로 감싸주고 가지치기를 늦출 것도 주문했습니다. 네, 얼마 전 전북의 한 군 부대에서 지휘관인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갖은 소문에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위계적인 군 문화에서 여성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심층 K,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KBS로 접수된 익명의 제보. 전북의 한 군부대 지휘관인 육군 대령이 지속적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지휘관이 부대에 온 지난해부터 성추행이 시작됐는데 업무 보고를 핑계로 수시로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하고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전화해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집무실로 불러서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고 너가 너무 좋다. 사귀자. 너 남자친구 없으면 사귀자.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휘관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접대를 종용하는가 하면 야 빨리 들어가. 야 너 가고 청에 수간장이나 더 따르게 돼. 진급을 빌미로 사건을 덮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감정하고 공적인 감정을 하면 안 된다. 가봐. 선생님 운전이시죠. 네.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는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 검찰에 구속됐고 접대 강요 등의 혐의로 모 대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가해자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아버지에까지 연락해 회유를 시도했고 같은 부대 간부들은 지휘관이 해임되자 끈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또 육군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신상과 피해 사실이 적힌 문서가 공개돼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셔야 믿으시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고서 삭제 조치를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2해 전 부푼 꿈을 안고 군인의 길에 들어선 피해자는 전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군 간호사관학교 남생도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입니다. 여생도의 외모를 비하하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생도들이 훈육관에게 말했지만 단합을 해친다며 묵살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단톡방의 존재를 알았을 때 했대요. 친구를. 근데 친구는 없지 않냐면서 묻혔고.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한 해군부대에서 부서장인 소령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여군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고 마지못해 나간 술자리에선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해 신고했지만 주변의 관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쉬운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가락질 받거나 특히 꽃뱀 취급받는 게 너무. 군대 안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지난해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2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 간부였습니다. 과연 처벌은 제대로 이뤄질까? 국가인권위가 군대 안 성폭력 현황과 조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여군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해자 189명 가운데 징역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31명에 그쳤습니다. 군사법원이 군형법보다 처벌이 약한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 지휘 전체적인 지휘 체계 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자체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시각의 문제가 좀 있죠.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군 문화와 피해자보다 군 조직을 우선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유민 기자, 먼저 전북 모 군 부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휘관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겪어야 했을 2차 피해가 아주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 못지않게 피해자가 괴로워한 건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피해자의 선임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육군 대령 사이에 있는 군 간부들이 네. 성추행 피해를 알고도 쉬쉬했다는 건데요. 네. 오히려 접대를 종용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네. 또한 문제 제기 뒤에 괜한 짓을 했다는 시선까지 피해자가 감내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군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건 내용이 올라간 적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항의해서 지금은 내려진 상태지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미 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부대 내에서 소문이 와전돼 피해자가 최근에 스스로 부대를 찾아가서 해명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여군은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저녁까지 생각하면서 네. 2차 피해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런데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다른 지역 사례도 전해드렸지만 군부대 안의 성폭력 사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실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그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을 텐데요. 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4년엔 649건, 15년엔 668건, 16년과 17년은 각각 870건, 10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군 부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중요한 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처리 과정은 어떻습니까? 군대에도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헌병에서 조사를 하고 사건을 넘기면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식인데요. 네. 문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대는 무조건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군대는 계급이 있잖아요. 네. 이에 따른 지휘 체계라는 것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상관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안에서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지휘에서 이용한 것이죠. 이용한 네.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지휘 체계 안에 가해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군대는 진급을 하지 않으면 전역을 해야 하는 일종의 계약직 신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문제 때문이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어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다면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과연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국가인권위에서 2017년에 군대 안 성폭력과 조치 과정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여군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해자 189명 가운데 징역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사람은 16%에 해당하는 3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형사처분이 아닌 내부 징계 또한 파면이나 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273건 중 20건에 그쳤습니다. 네. 인권위는 군사법원이 선고할 때 부적절한 법률을 적용하고 온정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군 부대 안에서의 성폭력 근절이 돼야 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가 이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정책이나 상담 인력 등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좋은 정책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성폭력 피해 예방에 맞춰 있는 현재의 그 교육 수준에서 성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 네. 다변화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점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진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탄소산업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품과 목재를 뺀 대부분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우리 산업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게 된다면 우리 업체들이 핵심 부품과 원료 조달 애로로 우리 제품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전북의 경우에도 일본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디젤 엔진과 기계류 부품 등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핵심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는 아크릴 등 유기 화학물에 섭씨 1200도의 열을 가해서 화학물질을 모두 태운 뒤 나온 실을 말합니다. 강철보다 10배 강하지만 그 무게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수소차, 전기차, 항공, 인공위성 등 최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 특히 고기능성 탄소섬유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왔습니다. 탄소섬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본 3사, 토레이, 미쯔비시, 테이진이라는 업체가 전 세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입되는 탄소섬유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탄소섬유 국산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는 일본산 탄소섬유가 쓰이지만 국산화로 대체하기 위한 안정성 시험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선을 적용한 수소 용기 평가가 완전히 끝나는 금년 말 정도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산 탄소섬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한 효성이 전주 공장에 대규모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조 4천억을 투자해 탄소 생산 설비를 10배 이상 늘리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도 참석해 탄소 섬유 국산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동차, 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 섬유 공급 기업이 공동 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 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산 탄소 소재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소 산업 후발주자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북 탄소 산업의 거점인 전주의 한 산업단지. 이곳을 비롯해 전북에서는 80개가 넘는 기업이 탄소 소재 응용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 해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탄소를 활용한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탄소 난방기를 생산한 이 업체 역시 최근 일본에서 억대 수출을 성사시켰지만 국내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내에서 조금 쓰는 것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먼저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써주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탄소 소재를 응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민간 보급을 위한 지원 없이는 판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직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지 이거 알면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 없이는 현재 1kg에 2, 3만 원 수준으로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훨씬 비싼 탄소 섬유의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다. 세계 탄소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일본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이시카와현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 클러스터를 추진했는데요. 탄소 섬유 저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며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도라는 기관이 있어서 일본 산업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네도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기업과 기관을 연결하면서 전체 R&D 과제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일본의 네도와 같이 탄소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문제인 건지 이를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전라북도가 주력 산업으로 키워온 탄소 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짝 관심이 아닌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지자체의 역할, 연구기관의 역할, 대학의 역할, 협회의 역할, 이 네 개가 한 몸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은 전북에서 태동한 탄소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짚어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전북의 탄소 산업이 주목받게 됐는데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필요한 게 바로 탄소산업진흥원인데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또 한 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 이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앵커 대담 순서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내용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에 미칠 가장 큰 영향 꼽아주시죠.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미칠 영향은 지역구 수가 28석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네. 의원수는 물론 같고요. 그러다 보면 비례대표 숫자가 28석이 늘어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구의 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의석수의 배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도입됨에 따라서 의석의 배분 방식이 달라지는
이런 네.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과 연동을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많이 뽑고 그만큼 지역구 의석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조금 줄이자는 건데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기준이 연동률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에 50% 미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이유가 뭘까요?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기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거든요. 이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들의 그 여론을 정확히 반영해 보자.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석이잖아요. 네. 300석이라고 한다면 정의당 같은 데가 약 10%를 지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얻을 수 있는 석이 대략 300 곱하기 10% 하면 30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30석을 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5석을 얻었다면은 그 차이만큼을 비례대표에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네. 5석 얻으면은 30석을 국민 지지를 받았다면은 이것서 25석을 비례대표석을 주기 때문에 소수 정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이 민심이 선거 결과에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건 알겠는데 반대로 보자면 이 지역구는 28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미 전북은 지난 20대 총선에 지역구 한 곳이 줄어서 이제 10곳이 돼서 열세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또 줄어드는 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수가 28석이 이제 현재 같은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면 28석이 줄 거고요. 조정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28석을 다 줄인다고 한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면 1차적으로 전북 같은 곳이 농산어촌 지역이 1차적으로 줄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구 하한선이 대략 14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지역구가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전북은 지역구의 축소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도시 될 겁니다.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북의 인구 때문에 이런 열악한 지역이 더 소외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양원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잖아요. 양원제라는 것은 인구 등가성, 인구 대표성을 가서 인구수로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1대2로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대표성.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의석수를 주게서 미국과 같이 양원제를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방식은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 대표성을 좀 반영하자. 저는 뭐 그런 개인적으로 1대2의 인구 구조인데 현재 14만에서 28만 정도까지를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략 1대 2.2라든지 2.5라든지 해서 지역 대표성을 좀 확보해주면 그나마 인구가 적은 지역들의 대표성을 높여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조금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 대표로 따지자면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요. 뭐 임실, 순창, 남원, 익산, 뭐 김제, 부안 이런 세 곳 정도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켠에서는 그러면 의원 정수를 뭐 볼륨을 좀 늘리자. 그러면 지역 대표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이제 수도권도 인구가 많은 지역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의 전체적인 포션은 늘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어쨌든 활동하는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그래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도 좀 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 수가 현재 10명에서 대략 뭐 12~13명을 뿌린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늘렸으면 하는 뭐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조금 따르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뭐 충돌되는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하다, 반대하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를 늘리면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좀 분산이 되고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어떤 편입니까? 우리나라 수는 국회의원 수는 이제 OECD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OECD 기준은 인구 약 7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인구 구조로 본다면 약 17만 명에 한 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적은 수를 어떻게 좀 고민할 건가, 이게 이제 과제이긴 한데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권을 좀 어떻게 조정할 건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년 전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선거제도 이런 개선 방안 의미와 한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구도에서는 정당의 지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이죠. 그걸 이제 보완하자는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정 부분 민심을 좀 반영하고, 가장 지금 민심 반영에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 소수 정당이 거대 양당에서 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동률을 50%를 심상정 대표도 고수하잖아요. 50% 이하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수 당들이 국회에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활동할 때 다수자들의 흉포에 소수의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현행에 이제 지금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연동 비례대표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점을 좀 민주당에서 손을 내려놓은 것이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로 풀다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 밤사이 더 추워지면서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달하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무려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이고요.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해안 곳곳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익산이 영하 9도, 군산과 고창이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무주와 진안, 장수는 영하 13도, 순창과 남원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4도 이하를 보이면서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은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큽니다. 국회가 수년째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고 200건에 가까운 민생 법안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국민을 대변하고 또 지역 발전에 힘쓰는 일꾼을 뽑아야겠죠.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뉴스7 전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